기원전 8000년 무렵 빙하기가 끝나고 비옥한 황하와 양자강의 신화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바로 사망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문명의 탄생을 알리는 세 명의 신들의 이야기인 사망은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한 여와, 사냥 기술을 알려준 복희,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준 신농을 말하는데, 여자인 여와를 대신하여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준 수인을 사망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사망에 뒤따르는 다섯 통치자는 오제라 하며 황제, 전욱, 제곡, 요 순이 바로 그들이죠. 오늘날 중국인들은 황제를 중국민족 공동시조로 추대하는데, 이 사망오제 중 마지막 태평성대인 요순시대를 지나면 황하의 치수에 성공한 우로부터 최초의 하왕조가 성립하였고, 황하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하나라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왕조는 기원전 2070년부터 기원전 1600년경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라의 실존 여부는 논쟁이 있기도 하지요. 하나라를 이은 다음 왕조는 기원전 1600년경 성립한 상나라인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상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거점들만 지배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원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청동기 문화는 함께 진행되고 있었죠. 이후 기원전 1300년경에 상나라는 수도를 은으로 옮겼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부릅니다. 은나라의 왕 무정이 선왕들의 제사를 지내면서 왕이 정치와 제사를 아우르게 되었고, 왕이 신의 뜻을 점치자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면서 주변 국가 또는 부족들의 반발을 야기하게 되지요. 따라서 기원전 1046년 주나라의 무왕이 등장하여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는 은나라를 토벌하자 주장하였고, 은나라를 섬겼던 많은 주변국들이 은나라에게 등을 돌림에 따라 은나라는 멸망하고 주나라가 등장하였습니다. 주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봉건제가 시작되었다는 점인데요. 주나라는 중국이라는 넓은 땅을 지배하기 위하여 주로 왕실의 친척들을 제후로 삼아 제후국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봉건제는 일반적으로 왕이 제후들에게 땅과 백성에 대한 통치를 일임하는 대신 제후는 왕에게 경제적 공납과 군사적 보호 의무를 지는 통치제도를 말하죠. 다만 주 왕실과 제후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임과 동시에 핏줄로 이어진 한 집안이었고, 이것이 단지 계약관계일 뿐인 서양식 봉건제와 가장 큰 차이점인데, 회려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주나라의 봉건제는 서양과 달리 태초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771년 주나라의 유황이 북쪽 견융족의 공격을 받아 제후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그를 도우러 오는 제후들은 아무도 없었죠. 결국 유황은 혼란 중에 죽임을 당하였고, 이듬해 그의 아들이 호경에서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며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서쪽의 주나라, 즉 서주의 시대는 저물고 동쪽의 주나라, 동주의 시대가 펼쳐졌는데, 동주는 이미 힘을 잃고 동쪽으로 밀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전반부인 춘추 시대는 회맹질서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회맹이란 제후들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패자가 다른 제후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그곳에서 맹약을 맺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과정은 패자가 제후들에게 자신의 힘과 권위를 확인하는 자리였고, 새로운 패자가 등장할 때까지 중원 질서는 이렇게 유지되었습니다. 춘추 시대에서 기억할 만한 패자는 제나라 황공으로 기원전 658년 초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중원으로 쳐들어왔을 때 황공이 나서서 조낭량이를 외치며 맞섰고, 그는 결국 7년 뒤 제후들에게 패자로 인정받으며 주 왕실의 권위를 이어받았죠. 이때 황공을 도운 인물이 바로 관중입니다. 관중은 제갈량이 자신을 스스로 비교할 때 예로 들었던 인물 중 한 명이죠. 어쨌든 황공이 죽고 난 후 권력은 계속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되는데, 요약하면 춘추 시대는 패자의 지위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시대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춘추 시대가 끝나고 전국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은 기원전 403년에 진이 한, 위, 조로 분열되는 시기로 잡는데, 서주의 왕으로부터 직접 제후로 봉건된 제후국 진이 하극상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은 명목상으로나마 남아있던 서주의 봉건 질서가
끝났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분열된 한, 위, 조에 기존의 강국 제, 초, 연, 진을 합하여 전국 칠웅이라 하고 그들이 각각 패권을 노렸으니 이를 전국시대라 합니다. 예를 들면 위나라는 조나라를 공격하였고 조나라는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제나라는 이를 받아들여 위나라를 공격하는 등 전국시대는 한마디로 혼란한 적자 생존의 시대였지요. 전국 칠웅 중 가장 먼저 강국이 된 나라가 바로 진시황의 진나라인데 기원전 359년 진나라의 효공은 위나라에서 건너온 상항을 등용하여 변법을 실시하였고 상항은 법가의 사상을 바탕으로 개혁을 방해할 가능성이 큰 기존의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부국강병에 필요한 세금과 병역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나라가 최초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며 서쪽 변방에서 중원의 최강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원의 다른 나라들은 진의 변법을 연구하였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소진입니다. 그는 낙양에서 태어나 여러 나라를 떠돌다 겨우 연나라에 정착하여 진이 제 아무리 강해도 한꺼번에 6나라를 꺾을 수는 없으므로 모두 힘을 합쳐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합종책을 설파하여 결국 6나라의 공동 재상이 되었죠. 이에 대하여 진나라는 소진과 함께 수확했던 장의를 등용하였고 그는 6나라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름을 강조하며 각각 동맹을 맺어 육국동맹을 와해하는 연영책을 구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자성어 합종연행의 어원인데 한자음만 따졌을 때에는 합종연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나라의 힘의 우세가 확인되었고 기원전 247년 훗날 진시황이라 불리게 되는 진나라 제31대 정이 등장하면서 전국 육국을 모두 통일하였습니다. 전국시대라는 군웅할거를 정리한 진시황은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봉건제를 선택하지 않았고 대신에 전국을 9년으로 나누어 황제가 직접 임명한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리는 9년제를 실시하며 중앙집권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나라는 진시황 사후에 중앙집권을 완성하지 못하고 기원전 206년 멸망하였으며 약 4년간의 유방과 항우의 전쟁에서 유방이 승리하여 기원전 202년 한나라가 성립되었습니다. 전국을 다시 통일한 한나라의 고조 유방에게도 시급한 것은 자신의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진시황의 9년제를 차용하는 대신에 수도인 장안과 그 근처에만 이를 적용하였고 지방에는 주나라의 봉건제를 계속 선택하였죠. 이를 군국제라 하는데 주나라, 진나라에 비하여 통치체제가 한층 진화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지방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진 결과 지방 호족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정리하여 중앙집권을 완성한 인물은 기원전 141년에 즉위한 한의 제7대 황제 무제였지만 그는 북쪽 흉노와의 전쟁에 몰두하여 엄청난 전비를 소진하면서 백성들의 세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지요. 이후 전하는 기원 후 8년에 외척 왕망이 세운 신나라에 의하여 잠시 멸망하였지만 왕망의 무리한 개혁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신나라는 15년 만에 멸망하였고 광무제가 25년에 지방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 후한을 건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무제는 자신을 지원해준 호족을 인정하며 국가를 운영했는데 환관, 외척, 호족 등의 농민 탄압이 이어지면서 184년 황건적의 난이 발생하였고 나는 호족들의 도움으로 진압되었지만 한나라의 권위가 무너져서 더 이상 중앙집권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는 208년 적벽대전을 기준으로 화북의 조조, 사천의 유비, 강남의 손권으로 그 세력이 나뉘게 되었죠. 220년 조조의 아들 조비가 한나라 헌제로부터 양위받아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를 건립하여 황제를 칭하자 유비는 총나라를 세우고 손권은 오나라를 세우며 각각 황제를 칭하니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삼국의 세력은 결국 위나라로 기울었고
265년 위나라 사마중달의 손자 사마염이 위나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서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316년 발생한 영가의 난으로 멸망하였고, 중원을 빼앗긴 서진은 이듬해 강남으로 이동하여 317년 동진을 세웠으며, 중원은 본격적으로 북방 호족들이 등장하여 5호 16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5호 16국을 통일한 북위부터 수나라가 통일하기 이전까지 화북지역에 존재한 동위, 서위, 북제, 북주를 합하여 북조라 하며, 강남으로 이동한 한족의 동진부터 송, 제, 양, 진으로 이어지는 왕조를 남조라 하는데, 이를 합하여 남북조 시대라 하죠. 그리고 581년 관롱 집단 출신의 양견이 북주로부터 왕위를 탈취하여 수나라를 세우고 589년 남조의 진을 멸망시킴으로써 위진남북조 시대는 저물고 수와 당의 통일시대가 시작됩니다. 수나라는 약 370년간 지속되어 온 대분열기를 종식시키고 중국 대륙을 통일하였지만, 통일 후 고구려 원정 등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하며 38년 만에 멸망하였고, 618년 당 고조 이연은 장안을 수도로 역성혁명에 성공하며 당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 이연의 둘째 아들 이세민이었지만, 이연은 이세민이 아닌 장자 이건성을 태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이세민은 626년 현무문의 변을 일으키며 형을 죽이고 이연을 태상왕으로 밀어내며 황제에 등극하였죠. 이후 이세민은 소위 정관의 치라 불리는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끌다가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며 649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세민 사후에 당나라를 이끈 인물은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제인 무측천이었습니다. 당나라 제3대 황제인 고종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황제였던 무측천은 화려한 권무술수를 동원하여 중국의 최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측천은 690년에 당나라의 국호를 주라 바꾸며 스스로 황제에 등극하기까지 하였는데, 705년 신룡정변으로 황위를 내놓을 때까지 약 15년간 황제로서 중국을 직접 통치하였습니다. 제국의 중기라 할 수 있는 8세기의 당나라에서 기억해야 할 사건은 탈라스 전투와 안사의 난입니다. 탈라스 전투는 751년부터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가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싸운 전투로, 여기서 당나라가 패하여 중국은 더 이상 서역을 차지하지 못하였고 중앙아시아는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사의 난은 755년에 현종이 국사를 소홀히 하는 사이에 북방 민족의 권력 이동과 맞물려 발생한 내란인데, 현종의 아들 숙종이 아버지를 태성왕으로 몰아내고 즉위한 후 위구르의 바얀초르 카간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낙양과 장안을 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대가로 위구르의 화번공주를 보내고 견마무역 비율을 당나라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하게 수정하는 등 대굴욕을 당하게 되죠. 안사의 난은 숙종의 아들인 제8대 대종 시기가 되어서야 겨우 종료되었지만, 문제는 이미 나라가 안사의 난으로 찢어져서 각지의 절도사들이 번진을 구축하였으므로 도후부 체제가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나라가 제국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되지요. 따라서 이후에 등장하는 황제들의 최우선 목표는 당연히 번진의 세력을 꺾고 당나라의 중흥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840년에 즉위한 제15대 황제 무종은 우의당장의 이덕유를 등용하여 망해가는 당나라를 일시적으로나마 회복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를 회창중이라 하지요. 한편 9세기 당나라 후기에 기억해야 할 사건은 바로 당나라를 패망의 길로 안내하는 황소의 난입니다. 황소의 난은 희종 말기인 875년부터 약 10년간 지속된 밀란인데요. 880년 황소는 낙양을 점령하고 동관을 지나 장안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황제는 촉으로 몽진한 후 그곳에서 황소를 진압한 자를 왕으로 책봉하겠다는 조서를 발표한 바, 각 절도사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 조정에 협조하였고, 결국 황소는 안문 절도사 이극용의 공격에 패하여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안사의 난이 종료된 후 낙양을 점령하며 절도사 세력을 평정한 인물은 황소의 신복 출신인 주전충이었고, 그는 904년 희종의 동생 제19대 황제 소종을 살해하고 9살짜리 소종의 아들 애종을 제20대 황제로 즉위시킨 후 꼭두각시로 부리며 권세를 누리다가 결국 907년 선양의 방법으로 애종으로부터 황위를 물려받아
후량을 세우며 5대 십국 시대, 즉 중국의 마지막 분열기를 맞이하였습니다. 5대 십국 시대 중 5대는 위 주전충이 설립한 후량으로부터 후당, 후진, 후한, 후주로 이어지는 중원의 5 왕조를 말하며 남쪽에 있었던 10개의 지방정권, 즉 오, 남당, 전촉, 후촉, 오월, 민, 초, 형남, 남한, 북한을 십국이라 합니다. 이 중 북한만이 유일하게 화북에 있었죠. 당시 정치의 중앙이었던 5대를 간략히 살펴보면 주전충의 후량은 923년 자신에게 대항했던 이극용의 후손들이 세운 후당에 의하여 소멸되었고, 이후 후당의 하동절도사 석경당이 거란의 원조를 받아 후당을 멸하며 936년 후진을 세웠습니다. 이때 후진은 거란에게 원조의 대가로 연운 16주를 빼앗기게 되죠. 후진은 거란의 공격으로 멸망하였고, 석경당의 측근 유지원이 947년 후한을 세웠으며, 유지원 사후에는 후한의 고명 대신 곽위가 951년 후주를 세우게 됩니다. 한편 959년 후주 세종 사후에 북한과 요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출정한 조광윤이 회군하여 후주 공제로부터 선양을 통하여 송나라를 건국하며 황제에 등극함에 따라 5대 십국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렸고, 태조 조광윤이 죽은 뒤 동생 태종 조광의가 979년 마지막 십국 북한을 멸하며 5대 십국 시대는 정리되었습니다. 5대 십국 시대의 혼란을 정리한 송나라는 먼저 평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쿠데타에 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요나라에 내준 연운 16주를 회복하지 못하였죠. 게다가 1004년에는 요나라의 공격으로 전연의 맹을 맺어 평화를 얻은 대신에 요나라에 세패를 바치게 되는데, 요나라는 송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이 시기에 실질적인 동아시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송나라는 요나라뿐만 아니라 서하와의 전투에서도 패하며 서하에게도 대량의 세패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요나라와 서하에 세패를 지급하며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왕안석이 등장하여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를 왕안석의 신법이라 하죠. 하지만 당연히 개혁을 막고자 하는 세력도 있었는데, 신법에 맞선 구법파의 대표 인물로는 자치통감의 저자 사마강이 있었으며, 신법당과 구법당은 그렇게 정권을 주고받으며 11세기 중후반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 북방의 거란은 송나라의 세패를 받으며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내부 균열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틈을 타서 1115년 여진족의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아울러 송나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금나라에 사신을 보내 해상의 맹을 맺으며 함께 요나라를 공격하자고 약조하였죠. 문제는 맹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송나라가 금나라 공격에 소극적으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격을 하더라도 계속 패하며 금나라가 대신하여 송이 탈환하기로 했던 영경을 함락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금나라의 장수 장각이 평주 등 3주를 내놓고 송나라에 항복했을 때 맹약을 어기고 이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는 장각을 그곳의 절도사로 임명하는 조서를 내렸고, 심지어는 그 조서를 금나라에 의하여 빼앗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송나라는 장각의 목을 베어 금나라에게 사죄하였지만, 이는 결국 훗날 정강의 변의 원인이 됩니다. 한편 장각 사건은 요나라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도 송나라로부터 속은꼴이었기 때문에 요나라의 천주제는 송나라의 보호를 거절하고 서하로 달아나려 했지만 1125년 금나라의 장군 낙색에게 생포되었고, 이렇게 하여 요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거란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여 세운 국가가 바로 카라키타이지요. 카라키타이는 13세기 초 징기스칸에게 쫓겨난 쿠출룩에게 권력을 빼앗길 때까지 반세기 동안 중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한편 거란의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한 금나라는 장각 사건으로 맹약을 어긴 송나라를 바로 정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금나라는 건국 초기에 힘이 약해 송나라와 일시적으로 협약을 맺은 것이었을 뿐, 거란을 격퇴한 후 송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나라는 신리를 신봉할 뿐 그들에게 예의, 의리, 신뢰 같은 말은 거추장스러운 단어일 뿐이었으니까요. 1125년 12월 그렇게 금나라의 군대가 태원까지 쳐들어왔고, 송나라의 수도 개봉이 위험해졌습니다. 따라서 휘종은 사죄 조서를 쓰고 사신을 보내며 화의를 요청하였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그는 황희를 흠종에게 양위하고 남하를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1126년 12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던 송나라는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 황하 이북의 백성들에게 성문을 열고 대금에 귀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이듬해 1월 흠종은 금나라 군영을 찾아간 후 돌아오지 못하였죠. 이를 정강의 변이라 하고 이제는 남송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127년 강왕이 남송을 건국하였지만 금나라는 남송을 계속 위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악비 등 송나라의 명장들이 나타나 금나라의 침공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죠. 따라서 금나라는 정강의 변 때 끌고 갔던 진해를 돌려보내 송나라와 강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송금 양국은 1142년 남송 황제가 금에게 신하로서 예의를 갖추는 소응의 화의를 맺게 되죠. 이렇게 대외 위협이 사라지자 남송 사회는 드디어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11세기 말에 남송에서 기억해야 할 인물은 실권자 한탁주입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죽은 한금영웅 악비를 악왕으로 추서한 후 금나라 정부를 시도했기 때문이죠. 1206년 공격이 시작되었지만 송은 금나라 군대를 정벌하는 데 실패하였고 마침 북방에서 세력을 키워나가던 몽골의 압박마저 심해지자 송금 양국은 다시 한번 화친을 시도하였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화친 조건 중 하나가 한탁주의 목숨이었다는 것이었죠. 결국 삼위원의 주도로 한탁주는 살해되었고 그의 머리는 금나라에 보내지게 됩니다. 공격이 실패했다는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공격을 시작할 당시에 자국의 정의와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친 남송의 이런 태도는 훗날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울러 몽골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금나라가 몽골의 공격으로 1234년 멸망하였습니다. 금나라가 멸망하자 다음 목표는 당연히 남송이었죠. 동생 아릭부케와의 대칸 싸움에서 승리한 쿠빌라이는 몽골 제국의 중심을 중원으로 옮긴 후 1268년부터 남송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1271년 쿠빌라이 칸은 왕조의 이름을 대원으로 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새로운 왕조의 창건자로 심고자 노력하였고 해가 갈수록 송을 버리고 원의 치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심지어는 군대도 몽골 진영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송 왕조는 몽골에 의하여 서서히 잠식되다가 1279년 애산 전투를 끝으로 멸망하였죠. 몽골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간을 12세기로 잠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몽골 초원의 중앙은 징기스칸의 아버지 예수게이의 안다인 옹칸의 케레이트 부족이 다스렸고 서부는 타양칸의 나이만 부족이, 동쪽은 주르첸의 봉신인 알탕칸의 타타르, 북쪽에는 메르키트가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62년 징기스칸은 오농강 근처에서 태어났고 1189년 27살의 나이로 옹칸의 허락하에 작지만 소수 집단의 칸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친족 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능력과 충성도에 따라 인물을 등용하여 라이벌 자무카, 타타르족을 물리친 후 1203년에는 옹칸마저 무너뜨리며 1206년 44살의 나이로 몽골 초원을 통일하였습니다. 통일 후 몽골이 한 일은 금나라를 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1211년 전쟁이 시작되었고 1214년 징기스칸은 중도를 포위하고 금나라를 속국으로 만든 후 돌아갔죠. 이후 몽골은 위에서 말씀드린 카라키타이나 화레즘을 정복하며 중앙아시아의 최강자가 되었지만 징기스칸이 1227년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데칸 우구데이가 즉위하면서 유럽 원정과 송나라 정벌이 동시에 시작되었죠. 유럽 원정은 바투칸과 수베데이가 맡고 송나라는 우구데이의 아들들이 선봉에 서기로 하였습니다. 전선을 두 곳으로 하는 이런 전례 없는 판단은 권력 다툼에서 비롯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유럽 원정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손자 바투와 뭉케는 서로 협동하여 동유럽을 초토화시켰고 늙은 사냥꾼 수베데이의 존재는 두 젊은 지휘관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1241년 우구데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은 다음 데칸이 되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반면 이것은 송나라에게는 그나마 다행인 일이었는데 비록 몽골에 항복하게 되지만 전력 분산과 수베데이의 부재 등의 이유로 40여 년이나 항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51년 우여곡절 끝에 결국 43살의 뭉케가 다음 데칸으로 선출되었고 몽골은 바로 아랍 원정을 떠났습니다. 아랍에서 몽골군을 막을 수 있는 부대는 없었고 1257년 몽골은 바그다드까지 정복하였지만 1260년 맘루크 노예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하며
몽골 제국의 서쪽 한계가 정해졌습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1259년 데칸 뭉케가 사망하였고 이듬해 쿠빌라이가 데칸이 되었습니다. 이때 고려의 태자 왕전과 쿠빌라이가 조우하였고 쿠빌라이가 이 만남을 활용하여 천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전하였죠. 결과적으로 쿠빌라이가 데칸이 되어 고려는 몽골의 응징과 보복을 피하며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즉위 후 몽골의 국명을 중국식 연호인 원으로 바꾸었지만 다른 지역의 몽골 왕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몽골 제국은 별도의 정부를 갖춘 4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 티벳, 만주, 고려, 몽골 동부를 다스렸고 킵착 한국은 동유럽의 슬라브 국가들을 다스렸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터키에 이르는 땅은 일칸국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아울러 가장 전통적인 몽골인은 모글리스탄이란 이름으로 중앙 초원지대를 차지하였습니다. 한편 쿠빌라이가 국호를 중국식으로 바꿨다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중국화하였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송나라는 사치에 빠지고 유약하며 비현실적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자신들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중국을 통일한 왕조임을 강조하며 중국인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군대마저 송나라를 버리고 원나라에 귀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이르며 1279년 송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281년에는 제2차 일본 원정이 실패하며 동쪽의 한계가 정해졌고 1293년에는 자바 원정에 실패하여 남쪽의 한계도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제국의 경계가 확정되고 수십 년간 전례 없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였지만 14세기 중반 흑사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각국의 연락망이 차단되면서 원나라는 점차 쇠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남방을 통일한 주원장이 1368년 마침내 명나라를 건국하였죠. 이후 주원장은 원나라의 순제가 있는 북평으로 진군하였고 순제는 그 소식을 듣고 몽골 초원으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몽골에서 34년간 명나라에 저항하는데 그 시기를 북원시대라 부릅니다. 어쨌든 이제 중원은 다시 한족의 차지가 되었고 1398년 명태조 주원장은 손자 주윤문을 황제로 추대하라는 명을 내리고 사망하였습니다. 태조의 원로 대신들은 새로운 황제에게 힘을 싣기 위하여 번왕들의 세력을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번왕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하였죠. 하지만 주원장은 반란을 우려해 개국공신들을 거의 숙청하였기 때문에 어린 황제는 번왕들 중 가장 강력했던 연왕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를 정난의 변이라 하고 이렇게 1402년 제3대 황제 영락제가 즉위하였습니다. 영락제는 즉위 후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고 필요할 경우 몽골로 직접 쳐들어가서 북방을 정벌하며 명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지만 1424년 제5차 북방 원정의 회군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영락제 사후 명중기에 기억해야 할 것은 명나라의 주변국들이 명나라의 물자를 보다 많이 획득하기 위하여 명나라를 침입한 북로 남해입니다. 북쪽의 오이라트에 의하여 발생한 토목보의 병과 타타르 알탄칸의 침입을 북로라 하고 동남연해 왜구의 침략을 남해라 하죠.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토목보의 변은 명 제6대 황제 정통제의 통치기간인 1449년에 당시 북방을 통치하던 오이라트의 교역 요구를 명이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이라트의 수장 에세는 1449년 북경 공략에 나섰고 이에 대항하여 정통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정발에 나섰다가 토목보에서 생포된 것이었죠. 하지만 교역이 필요했던 오이라트는 이듬해 정통제를 풀어주었고 정통제는 7년 후 탈문지변을 통하여 포기하게 됩니다. 명나라의 황제까지 포로로 잡았지만 정권이 그를 풀어준 방식은 민중에게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오이라트의 수장 에센이 살해되면서 오이라트의 패권이 무너졌죠. 이후에는 타타르가 새로운 초원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북로인 경술지변이 발생한 것이죠. 명제 12대 황제 가정제 시기인 1542년부터 타타르의 알탄칸이 약탈을 시작하여 1550년경에는 북경 근처에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성문을 굳게 닫고 응전하지 않자 타타르는 북경 근교의 백성들을 살해하는 것은 물론 황릉까지 파헤쳐 버렸습니다.
결국 알탕칸에게 북경 근처에서의 교역까지 허가한 후에야 타타르 군사를 물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경술지변입니다. 다음으로는 외구의 침략을 뜻하는 남해입니다. 명나라는 개국 초기부터 해금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공무역 이외에는 사적인 교역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공무역마저도 10년에 한 번씩 일종의 무역 허가서인 감압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였기 때문에 동남 해안은 밀무역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죠. 1523년 정당한 감압을 소유했던 오우치 가문과 효력이 정지된 감압을 보유했던 호소카와 가문이 동남 해안의 영파에 도착하여 세관에게 감압을 확인받았는데 그 와중에 분란이 생겨 오우치 가문이 호소가와 가문을 습격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절강성의 여러 도시들을 돌며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였습니다. 이를 영파의 난이라 하며 나는 1524년이 되어서야 진압되었습니다. 아울러 명조정은 이후에는 아예 감압무역마저 중단시켜버렸는데 이는 거꾸로 왜구를 더욱 창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죠. 따라서 1557년 자망전투, 1563년의 흥화전투 등 영파의 난 이후에도 남해는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활약한 명나라의 장수가 바로 명장 척계광이며 그는 왜구의 침략을 여러 차례나 저지하며 민족 영웅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비로소 해금을 완화하여 상인들이 동남 해안에서 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명중기에 기억해야 할 사건이 토목보의 변, 경술지변, 영파의 난 등 북로남해라면 명말기에 기억해둘 것은 장거정이라는 인물과 만력 3대정입니다. 1572년 제14대 황제 만력제가 10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국정은 대신들이 처리하게 되었는데 이때 장거정이 실권을 잡고 향후 10여 년 동안 명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장거정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명나라를 개혁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인데요. 장거정은 관리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고성법, 토지세를 일원화하고 현물 대신 은을 납붓게 했던 일조편법 등의 개혁 정치를 실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쪽에서 왜구를 격파했던 척계광에게 북경 외곽을 수비하도록 하고 타타르의 알탕칸을 왕으로 책봉함으로써 명나라의 골칫거리였던 북방의 외교를 안정시키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1582년 장거정이 사망하자 만력제는 점차 국정에 소홀히 하였으며 이어서 영하지역, 임진왜란, 파주지역 등 이른바 만력 3대정이 발생하며 명나라는 망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영하지역은 1592년 타타르의 장수로 명예에 투항했던 발베가 서북의 영하에서 일으킨 반란을 말하며 임진왜란은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이죠. 명나라는 남쪽의 소수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로부터 선의사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그 수장을 소수민족 출신으로 하였습니다. 파주지역은 그 선의사 중에서 파주의 선의사 양응룡이 1589년부터 일으킨 반란을 말하며 1600년 임진왜란에서 복귀한 유정이 파견되고서야 겨우 난이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력 3대정의 막대한 군비 지출로 명나라는 중흥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그 혼란을 틈타 1616년에 혁도아랍에서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였습니다. 그리고 후금은 명나라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중원 진출을 꾀하였죠. 명조정은 마림, 두송, 이여백, 유정 등을 파견하여 대항하였고 양국은 사리오에서 치열한 전투를 펼쳤으나 명나라가 패배하였으며 후금은 이 전투로 중원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1627년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즉위하여 쫓겨났던 명장 원숭안을 재등용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원숭안이 홀로 후금의 공격을 막아낸 것인데 누르하치 홍타이지 부자는 단 한 번도 원숭안을 격파하지 못하여 중원 진출에 실패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북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청나라의 침략뿐만 아니라 연이은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으로 국가의 혼란이 이어지자 농민 반란군 지도자 이자성이 출현하여 서안에서 황제를 칭하며 북경으로 진격해온 것이었죠. 청나라를 상대하기 위하여 주력 부대를 산해관에 배치했던 명나라는 두 곳에 펼쳐진 전선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렇게 북경은 이자성의 반란으로 함락되었습니다. 아울러 1644년 숭정제가 황궁디 매산에서 목을 매 자살하면서 명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16세기 말 만력 3대정으로 명나라가 쇠퇴하는 동안 혁도아랍의 신흥 강자 누르하치가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하였습니다. 이후 누르하치는 명나라 정복을 시도하였지만 명장 원숭안에 막혀 중원 진출에 실패하였죠. 누르하치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과 몽골을 굴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원숭안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원숭안이 사망하자 명나라는 북방을 막아낼 힘이 사라졌고 때마침 이자성의 난이 발생하여 북경이 함락되면서 명조정은 남쪽으로 몽진하게 됩니다. 한편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는 청나라에 투항하였고 산해관을 쉽게 통과한 청나라는 이자성의 반란군을 정리하며 중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이후 청나라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로 이어지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청나라 제4대 황제 강희제는 재위기간이 61년으로 가장 긴 황제입니다. 그는 오삼계, 상지신, 경정충 등이 일으킨 3번의 난을 제압하고 남명 정권의 희망 정성공 세력을 제거하면서 대만을 차지하였으며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하여 러시아와 국경을 획정하는 등 청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킨 황제였죠. 다만 재위기간이 길다 보니 강이 말년에 이르면 적폐가 쌓이게 되어 위기가 닥치기도 하였는데 그의 아들 제5대 황제 옹정제가 일조편법, 지정은제, 개토기류 등 일련의 개혁 정책을 통하여 적폐를 해결하면서 청나라가 다시 중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위 15년 만인 1735년에 급사하였고 제6대 황제 걸륭제가 즉위하였죠. 그 역시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치한 황제이지만 아들 가경제에게 선의한 후에도 3년간 섭정으로 국정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63년을 제위한 중국 역사상 최장수 황제라 할 수 있습니다. 걸륭영가는 청나라의 영토를 최대한으로 넓히며 대외 확장을 이어간 시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청나라를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시기이기도 하지요. 게다가 산업혁명으로 청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영국이 청을 염탐하기 위하여 파견한 메카트니에게 309 고두례를 요구할 정도로 국제정세를 파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걸륭제는 1799년 8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청나라는 이렇게 몰락의 19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청나라 후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편전쟁입니다. 중국 침략의 야욕을 착실히 실천에 옮기던 영국이 드디어 1840년 제1차 아편전쟁을 발생시키며 청나라의 남쪽을 침략해 들어온 것이었죠. 청나라의 해군은 영국의 증기선을 당해낼 수 없었고 남경조약으로 동남 해안을 통상 항구로 개방하며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반면 영국은 청나라 남방의 주요 항구를 개항시킴으로써 충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자신들이 원했던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하자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하여 이번에는 청나라의 북쪽도 공략하였습니다.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 청나라는 천진을 개방하고 북경의 외국 대사를 상주시키는 등 제1차 때보다 더욱 가혹해진 북경조약을 맺으며 서양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지요. 아울러 제1, 2차 아편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기독교 서적을 읽고 감명을 받은 홍수전이 1850년에 반청의 기치를 내걸고 태평천국 건국을 선포하여 1868년까지 약 18년간 장강유역을 지배한 국가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한 홍수전은 기독교의 만민평등 사상을 국시로 관리들의 가렴주구를 없애고 농민을 해방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서양 열강의 진압으로 태평전국 운동은 결국 실패하였지만 이 운동은 중국을 중세 봉건주의 제국에서 깨어나 근대 사회로 접어들게 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나라 말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는데 바로 서태후입니다. 한풍제의 이복 동생들과 연합하여 신유정변을 통해 고명 대신들을 처형하며 집권한 서태후는 1861년부터 1908년 사망할 때까지 청나라를 이끈 실질적인 황제였지요. 그녀의 통치 기간에 혁훈을 비롯한 조정의 대신들이 양무운동을 펼치며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양무운동은 사상적으로는 중국 중심주의를 버리지 않은 바탕 위에 무기 등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죠. 우리는 이를 흔히 중체 서용이라 합니다. 한편 이
시기에 일본 역시 에도막부 시대가 끝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서양식으로 무장한 양국이 부딪힌 전쟁이 바로 1894년의 청일전쟁입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종료되었죠. 이후 청나라는 청일전쟁 패배의 이유를 중체서용이라 판단하고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여 서양 사상까지도 받아들이려는 변법 자강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치마저도 서양식으로 바꿀 경우 기득권이 사라질 것이 뻔했던 서태후 등 보수파의 무술정변이 성공하면서 변법 자강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이후에는 의화단 운동이 뒤따르게 되는데, 의화단 운동은 뒤늦게 청도를 통하여 중국의 이권에 뛰어든 독일이 가는 곳마다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자 산동성 지역에서 무술을 연마하던 의화단이란 민간 조직이 부청 멸항의 기치를 걸고 서양 열강에 대항한 사건입니다. 마침 서태후는 의화단을 이용하여 서양 열강을 몰아낼 생각을 하였고, 결국 영국 등 11개국과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죠. 전쟁 초기에는 절대적 병력 부족과 열강의 지원군이 없었기 때문에 의화단이 우세를 가질 수 있었지만, 곧 일본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파견되면서 청나라는 패배하고 북경마저 함락되었습니다. 한편 서태후는 서안으로 도망친 후 그곳에서 의화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작전을 구사하였는데, 그 결과 북경의 외국 군대 주둔을 허용하는 신축조약을 받아들이며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청조정이 스스로 의회 개설과 헌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정치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변법자강운동, 의화단운동 등을 통하여 청조정의 불신을 갖게 된 백성들은 황실이 주도하는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죠. 서태후가 1908년 사망하였고,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가 즉위하였지만, 즉위 3년 만인 1911년 신해혁명이 발생하여 청나라는 붕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해혁명의 주체들은 상해에 모여 남경 임시정부를 세우고 손문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였으며, 1912년 그렇게 중화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때 북쪽의 청조정은 북양군벌 원세계를 통하여 혁명군의 북상을 저지하고자 하였죠. 손문은 원세계와 대결할 경우 내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선통제 푸이의 퇴위를 조건으로 대총통의 자리를 원세계에게 내주게 됩니다. 따라서 1912년 2월 푸이가 퇴위하면서 청나라는 그 역사를 마감하였는데, 원세계는 3월 베이징에서 임시 대총통에 취임한 후 당을 해체하고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는 등 황제를 꿈꾸었지만 1916년 사망하면서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처리를 위하여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일본은 베이징 군벌 정부를 협박하여 맺은 불평등 조약을 조인받으려 하였는데,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5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상품 배척과 국산품 애용, 친일 매국노 처단을 외치며 한 달 동안 이어진 오사운동의 결과 베이징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을 조인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중국은 민중이 정치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더욱더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표출하게 됩니다. 아울러 손문은 오사운동에서 학생, 노동자, 농민의 헌신적인 투쟁을 보면서 혁명은 국민이 조직적으로 참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1920년 국민당을 조직하였습니다. 국민당의 목표는 군벌을 물리쳐 국가를 통일하고 제국주의에 맞서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죠. 반면 1917년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목격한 천두시와 리다자오는 1921년 중국 공산당을 결성하였는데, 그들의 첫 번째 목표 역시 군벌과 제국주의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924년 광저우에서 제1차 국민당 전국대표회의가 열렸을 때 공산당원도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 당원에 가입할 수 있는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며 북벌의 토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손문은 전쟁을 벌이지 않기 위하여 먼저 베이징 군벌과 평화협상을 시도하였지만 베이징 군벌은 물러서지 않았는데, 이때 손문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총사령관이 장제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드디어 북벌이 시작되어 빠른 속도로 군벌을 몰아냈죠. 하지만 북벌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반공주의자였던 장제스가 혁명군 내부에 있는 공산당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산당원과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4.12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렇게 제1차 국공합작이 깨지며 제1차 국공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산당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군대를 장악한 장제스는 제2차 국벌을 감행하여 1928년 베이징에 입성하였습니다. 드디어 중국 대륙이 통일된 것이었죠. 그는 손몽과 다르게 공산당과의 대결 정책을 분명히 함과 아울러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민주정치를 유보하고 국민당 일당 독재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며 등장한 인물이 바로 마오쩌둥이죠. 그는 1927년 국민당 정부의 탄압이 미치지 않는 농촌으로 가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산당을 재조직하고 힘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오쩌둥과 장제스의 22년에 걸친 대결이 시작되었는데, 마오쩌둥은 정강산을 중심으로 여러 현을 점령하여 군사 요새를 만들고 장수, 후난, 푸젠성 일대에서 공산당이 지도하는 자치해방구역인 소비에트를 건설하였습니다. 이에 장제스는 몇 년 사이에 대규모로 성장한 홍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소비에트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지요. 1930년부터 시작된 이 공격을 장제스의 초공전이라 하는데 1934년까지 총 5차례나 진행되었고, 1934년 홍군 군사위원회는 초공전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소비에트를 버리며 장정 개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장장 1년간 계속되는 대장정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군대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라는 나라 전체가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장정의 상세 내용은 중국 공산화 2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군은 약 1만 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행군하여 결국 서부 내륙에 새로운 근거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9만여 명으로 출발한 장정이 끝날 때에는 약 7천여 명으로 줄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작전이었지만, 그 와중에 홍군은 무려 2억 명이 넘는 노동자, 농민, 국민당 탈영병을 만났고, 줄어드는 홍군의 빈자리를 그들로 채우며 국민당으로부터 멀어진 민심을 공산당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대장정은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중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한반도를 집어삼킨 일본 제국주의는 1932년 만주국을 세우며 동북지방을 유린하였는데, 장제스는 공산당을 없앤 후 외국의 침략을 막는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그 틈을 타 1936년에는 내몽고까지 침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장제스는 홍군 토벌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1936년 12월 동북군 사령관인 장쉐량이 공산당의 저우언라이와 비밀협약을 맺고 장제스의 침소를 습격하여 장제스를 납치하는 서한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쉐량은 장제스에게 일단 공산당과 힘을 합쳐 일본과 먼저 싸울 것을 요구하였죠. 이렇게 제2차 국공합작이 결성되었고, 1937년 7월 루거차오 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터졌습니다. 국공합작에 따라 홍군은 붉은 깃발을 내리고 제8로군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죠. 장제스는 홍군이 괴멸되기를 바랬지만 팔로군은 북부전선에서 선전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홍군의 점령지는 넓어졌으며 그만큼 국민당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이 되면 홍군은 90만의 병력과 700만 명의 민병대, 120만의 당원을 가진 거대 조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아울러 그해 8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자 곧바로 국민당과 공산당은 화북과 만주를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제2차 국공내전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2차 국공내전은 장제스의 패배였고, 그는 얼마 남지 않은 병력을 이끌고 대만으로 도망쳤죠. 그리고 1949년 3월 공산당은 베이징에 입성하여 그해 10월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하였습니다.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진 지 약 40년 만에 중국의 진정한 통일국가가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국가가 된 중국이 걱정한 것은 미국의 반공, 반소련 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1950년 마오쩌둥은 소련의 스탈린과 우호조약을 맺고 두 나라가 미국의 적대 정책에 함께 맞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였는데 남한은 쉽게 무너졌지만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군이 파견되어 거꾸로 한반도가 민주주의로 통일될 상황에 이르자 중국이 급히 인민지원군을 파견하였습니다. 중국의 참전 이유는 한반도를 통일한 제국주의가 또다시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는데 1953년 7월 전쟁은 끝났고 이후 중국은 소련의 원조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거꾸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며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1953년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되살리자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이는 러시아가 혁명 이후 발전한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소련의 경제 원조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 5년 동안 중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1953년 스탈린이 죽은 후 소련 공산당을 이끌게 된 후르시초프가 미국과 평화공존을 모색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막 시행하였던 경제정책과 다른 방향이었고 그렇게 중국은 소련과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은 1958년부터 소련의 원조와 기술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와 국방을 재건하려는 대약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집단 농장을 더 큰 규모로 통합하여 인민공사로 재편하고 1억 명이 넘는 농민들이 인민공사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모두 공동소유였고 식량이나 공산품 모두 공동소유였으며 식사도 공동식당에서 함께 하였죠. 하지만 3년 동안 진행된 대약진 운동은 실패였고 거기에다 심각한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약 2천만 명의 인민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주석에서 물러났으며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인민공사를 중소규모 농장으로 해체하고 자유시장도 되살림으로써 중국 경제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의 지지도가 상승하였지요. 반면 마오쩌둥은 제야에서 대약진 운동의 실패가 인민공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제도를 잘못 운영한 당과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그는 1966년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자본주의로 흐른 소련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며 새롭게 문화혁명을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주석에서는 물러났지만 그는 여전히 사회 각층과 특히 인민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으므로 학생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마오쩌둥의 주장을 지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혼란 속으로 들어갔고 누구도 자유나 물질적 풍요를 말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짐에 따라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재집권하였는데 마오쩌둥은 1976년 사망하였죠. 따라서 이듬해 덩샤오핑이 돌아오게 되었고 사회주의가 가난의 평등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사회주의와 함께 현대화를 추진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흑묘백묘론을 주장하며 실용주의를 강조한 것이었죠. 따라서 농민들은 자신의 생산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인민공사는 해체되었습니다. 자영업이 허용되었고 선전을 비롯한 4개의 경제특구가 지정되어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등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외교에서도 대립보다는 평화, 이념보다는 경제를 우선하는 방침을 확립하였고 1979년에는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은 인민의 지지를 획득하였지만 자본주의의 부작용도 뒤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독재에 따른 공산당 정부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1989년 5.4운동 70주년을 기념하여 베이징의 학생과 지식인들은 독재 반대, 언론 결사 자유 확대 등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화 요구를 외치며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공산당은 5월 20일 베이징에 계엄령을 내린 후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하였고 수백 명이 죽고 만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천안문 사건은 나라 안팎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산당 내부에서는 지나친 개혁개방이 자본주의 문화를 확산시켰음을 주장하는 보수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동독과 소련마저 무너지자 중국 공산당의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되죠. 그래도 중국은 장점 있는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하여 개혁개방 정책을 흔들지 않고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상 사망오제부터 천안문 사건까지의 중국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